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지요. 평생 바쁘게 일만 하느라 몰랐던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주어진 자유가 너무 낯설고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출근길에 올랐을 텐데 이제는 옷장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뭘 입어야 할까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드라마 재방송이 나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오전 10시입니다. 점심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길 바쁘고 가끔 오는 전화 한 통에 목을 매는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또 확인합니다. 혹시 자식에게서 카톡이 왔나, 전화가 왔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화면은 조용합니다. 자식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바쁘겠지요. 알면서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사소한 일로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놓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누가 할 거냐, 왜 안 하냐, 매번 내가 하는 것 같다는 말들이 오갑니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먹을까 물어보면 아무거나 먹자고 하고 막상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건 어제도 먹었다고 투덜댑니다. 저녁이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뉴스를 보고 싶고 한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싶습니다. 결국 각자 방으로 들어가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나 싶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지루함과의 처절한 전쟁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일주일이 너무 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조선의 지성다산 정약용 선생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서늘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선생은 만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노후의 진짜 재앙은 가난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즐길 취미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고통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정작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노후에 대해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살아갑니다. 내 직함이, 내 통장의 잔고가, 혹은 잘 키운 자식이 내 노후를 빛내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진짜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회사 과장님으로, 부장님으로,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지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내 직함을 부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승인하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 권한과 영향력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왔고, 내가 가장이었고, 내 의견이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역할극이 끝나고 나니 텅 빈 무대에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더 이상 과장님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안부 전화도 오고 식사 약속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취미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엔 무서운 심리가 고개를 듭니다.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하는 마음에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위로를 갈구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젊음을 다 바쳤다. 주말도 없이 일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살았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내 빈 마음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자꾸 전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으냐 물어봅니다. 사실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타인은 설령 자식이라 해도 결코 내 영혼의 빈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쁩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 전화를 받으면 처음엔 반갑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언제 오냐고 물으면 부담스러워집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과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집착이 시작됩니다. 왜 전화를 안 하느냐? 왜 자주 안 오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명절에 와서도 금방 가려고 하면 섭섭합니다.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섭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지고 관계는 껄끄러워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불효한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너무 집착한다고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전화통화도 의무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노후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노후의 재앙은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즐길 것이 없는 마음의 가난이었죠. 선생은 유배지에서 주변의 가난한 농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은 없었지만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웃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을이 되면 수확한 곡식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에 돈은 좀 있지만 할 일이 없는 양반들은 불행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정약용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불행은 가난이 아니라 무료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난에 빠지면 하루 종일 의미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때우게 됩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고 점심 예능을 보고 저녁 뉴스를 봅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도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뉴스 댓글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저녁이 되면 무엇을 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루가 갔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자꾸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로 채우려 드는 겁니다. 이웃의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불행을 들으면 묘하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자식보다 취미가 낫다는 말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영혼만이 노후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무너집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는 온전히 내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발전시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관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살느라 고통스럽고 늙어서는 할 일이 없어 지루하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실컷 쉬어야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정신적으로는 괴롭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루함이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고통은 그래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만 끝내면 된다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루함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루하고, 내일도 지루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루할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루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정신적인 불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거나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지만 자기 안에 즐거움의 샘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여행을 가는 것, 비싼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새로운 식당에 가면 신기하고 맛있습니다. 여행지의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새로 산 물건은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일상입니다. 새 물건도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안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돈 많은 바보는 극장이나 술집을 전전하며 지루함을 달래려 하지만 가난한 철학자는 한 권의 책과 자신의 사색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불을 가진 사람의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읽는 즐거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카페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상태에서 타인을 만날 때 진짜 건강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약한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딥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느낍니다. 만나도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약한 사람은 무리 속에 숨어서 자신의 빈약함을 감추지만 강한 사람은 홀로 서서 자신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장장 18년이라는 유배 생활, 그 최악의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수백 권의 책을 써낸 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타의에 의한 고독을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유배지는 전라도 강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원망 속에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지고 벗도 없는 외로운 섬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책과 붓과 사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옛 성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낮에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녁에는 낮에 보고 느낀 것을 정리했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농사법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냈지요. 만약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냥 허무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학문에 몰두하며 후세를 위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고독의 기술입니다. 은퇴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위기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가족 일에 치이고 살림살이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에 주어진 이 시간은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내 안에 보물창고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남들이 외로움에 떨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릴 때 그들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서 빛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진짜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만의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매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열매를 수확합니다. 땅에서 자라는 생명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뿌듯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고마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온 인생을 시로 표현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배워 부릅니다. 문화센터 합창단에 나가 또래들과 어울립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 생기가 넘칩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텃밭에 무슨 채소가 자라는지, 어떤 새 노래를 배웠는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이런 어르신과는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해하고 와도 금방 끊으면 섭섭해합니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지만 이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왜 자주 안 오냐? 건강은 챙기고 다니냐? 애들은 잘 키우냐? 돈은 잘 모으고 있냐? 끝없이 묻습니다. 자식들은 대답하기 힘듭니다. 뭐라 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합니다. 사랑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고 방문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말한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오락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몰입의 대상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라도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생각을 노트에 정리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펼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읽을까 설렙니다. 책장을 넘기며 저자와 대화합니다.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합니다.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노트에 적습니다. 이 과정이 즐겁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흙의 생명력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분에 씨앗을 심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지켜봅니다. 며칠 지나니 작은 싹이 돋아납니다. 신기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이파리가 하나 둘 늘어납니다. 꽃봉오리가 맺힙니다. 꽃이 핍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매일 목격하는 겁니다. 악기 하나를 배워 서툰 연주에 빠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니까요. 매일 조금씩 연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집니다. 한 곡을 완성하면 뿌듯합니다. 혼자 연주하며 음악에 빠집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사진으로 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 없던 꽃이 피었습니다. 낙엽이 물들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합니다. 계절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경이롭습니다. 글쓰기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회고록으로 씁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씁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내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귀한 유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가입니다. 이런 취미를 가지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즐거움에 집중하느라 남과 비교할 시간도 사라집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는 내 세계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자식이 오면 신나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두면 자식이 내 행복을 좌우하지만 내 취미에 마음을 두면 내가 내 행복을 결정합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변변치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